안녕하세요.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이상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현장에서 뛰고 계시는 복지국가 운동가이자 복지국가 정치인 한 분 모셨습니다. 저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정책위원을 맡고 계신데요. 직함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복지정치위원장이십니다. 멀리 안산에서 오셨는데요. 고영인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고영인입니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하고는 아주 오랜 인연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신안산대 산업경영 초빙 교수로도 있고요. 더불어민주당 단원갑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모두의 집 이사장 인사하셨나요? 예, 네, 모두의 집 이사장도. 대단합니다. 이게 모두의 집이라고 하는 게요. 여기서 모두라고 하는 게요. 보편적 복지를 형상화한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안산 시민 모두의 집이다 이런 뜻이죠. 열심히 운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지국가 정치를 위해서 지금 분골 쇄신하고 계시는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고영인 정책위원님은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직함도 참 많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저희들이 그 복지국가 정치 이야기를 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더불어민주당 안산 단원과 지역위원장 자격을 좀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고영인 위원장님 이렇게 호칭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좋죠? 네, 괜찮습니다. 네, 고영인 위원장님이 사실은 오늘 칼럼을 하나 발표를 하셨습니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메인 칼럼이자 동시에 프레시안의 칼럼으로 실렸는데요. 제목이 아주 멋져요. 정말 멋진 제목입니다. 북유럽 복지국가에서 경제성장의 해법을 배우자 이런 건데요. 자, 북유럽 복지국가에서 경제성장의 해법을 배우자고 하셨어요. 네. 어떻습니까? 예, 제가 이번에 그 책을 한 권 냈습니다. 네네. 네, 그 밈 출판사에서 경제성장의 비밀 복지국가 이런 제목으로 냈는데요. 저는 이 복지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북유럽을 많이 안다고 할 때 보통 고부담 그 복지, 즉 네, 그렇죠. 세금을 많이 내면 많은 복지 혜택을 받는다. 네. 이게 우리 이제는 국민들까지도 그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금 부담이 높은 나라라고 알고 있죠. 예. 네. 그런데 이제 그 세금을 많이 내니까 뭐 복지가 굉장히 높다. 그건 당연하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금을 많이 낼 수가 없으니까 우리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거 아닌가? 이렇고서 이걸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했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렇게 높은 복지, 즉 삶의 안정을 주면서도 경제 성장이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을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고복지가 예. 높은 경제 성장의 기본적인 원천이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그렇죠. 말씀하시는 그래서 거죠. 이 고성장이 네. 북유럽 복지국가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 비밀이 뭐냐, 그 메커니즘을 좀 알아서 우리 사회에도 좀 적용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그 책을 낸 것입니다. 책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경제 성장의 비밀 복지국가. 네, 경제 성장의 비밀 바로 네. 복지국가에 있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제 성장의 비밀 복지국가. 네, 우리 이상희 TV 시청자 여러분 좀 많이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최근에 그 북유럽 세 개 나라를 순방하고 돌아오셨거든요. 일반적으로 북유럽 국가 하면 우리가 뭐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그리고 아이슬란드 이렇게 5개 나라인데 대체로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이 세 개 나라뿐만 아니라 덴마크도요. 네. 행복 수준이 굉장히 높은 나라들이거든요. 맞습니다. 올해 행복 순위 조사에서 유엔에서 조사한 게 핀란드가 1등 했고요. 네. 그리고 노르웨이, 덴마크가 2, 3등을 하는데 이 세 개 나라가 1등을 번갈아 가면서 하고 늘 1, 2, 3등 안에 들어가요. 덴마크도 보통 7, 8등 안에 들어가고 아이슬란드가 이번에 4등 했거든요. 또 1, 2, 3, 4등을 북유럽에 있는 4개 그렇죠. 나라가 싹 습권을 하고 그리고 스웨덴이 7등을 했단 말이에요, 올해.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거 5개 나라가 10위 밖으로 벗어난 적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행복 국가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이에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방문하셨는데 하필이면 국내에 산적한 현안이 많은 이 시점에서 예. 평화 이슈도 있겠지만 그 나라를 가시는 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그랬죠. 예. 저는 이번에
북유럽을 방문한다고 그랬을 때 굉장히 반가웠는데요. 네. 저도 그런 북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책을 최근에 냈고 관심이 높은 상태에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문 정부가 혁신적 포용 국가 전략을 지금 우리가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특히 이제 아까 얘기한 이런 북유럽 복지 국가들은 아주 대표적인 세계적인 복지 국가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그 속에서 이제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여러 정책들을 내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번에 물론 여러 가지 이제 평화 선언도 하시고 네. 하시긴 했지만 이번에 그 경제 사절단도 데리고 가고 또 지금 국내에서 굉장히 경제 문제가 현안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가장 모델이 되고 모범적인 국가에 가서 우리의 새로운 혁신 성장안들을 배우자. 저는 이 부분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화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지 그렇죠. 않습니까? 또 스웨덴 같은 나라, 또 노르웨이 같은 나라는 노벨 그 평화상을 시상하거나 그렇습니다. 결정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평화에 굉장히 지대한 관심이 있는 나라들인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그 나라가 혁신적 경제 성장에 아주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 이제 복지국가의 비밀이다라고 또 책도 쓰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에 아마 혁신적 경제 성장의 어떤 비법이랄까 해법 같은 거를 좀 뭔가 힌트를 좀 얻어 오셨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보니까 저 스타트업들, 벤처 기업들이 이번에 경제사절단으로 많이 따라갔더라고요. 예. 저는 이것도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국내적으로 지금 경제 위기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경제 성장을 위한 다양한 모색을 지금 하고 있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금 대외 여건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국내 경제가 혁신을 거듭해야 되는데 뭔가 좀 힌트를 얻기 위해서 우리 스타트업 경제인들이 함께 아마 갔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국빈 방문에서 이 나라들 북유럽 나라들에서 뭔가를 좀 배우고 돌아왔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저도 이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어떤 것을 배워오느냐? 예, 어떤 그렇죠. 것을 중점적으로 우리나라에다가 적용할 것인가?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위원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 귀중한 시간에 네. 그 시간을 할애했으니까 네네. 제대로 배워와서 네. 우리나라에 도움이 돼야 될 텐데요. 일단은 이제 그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 그 한국에 현재 그 경제 위기 논란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황을 먼저 공유하고 거기서부터 배워야 할 점을 좀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경제 위기 논란은 이제 작년부터 계속 됐는데 네.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그런 정당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를 망치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연일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보수 야당과 그리고 예. 이제 보수 언론 그리고 주류 경제 학계 중에 상당수가 지금 그런 비판의 대열에 동참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고용률이라든지 이제 또 실업률 이런 이제 부분적인 통계들을 가지고 이것이 물론 객관적인 지표도 있지만 어쩔 때는 굉장히 과장되거나 또는 이렇게 왜곡된 형태까지도 이렇게 동반하면서 네. 이것을 이제 굉장히 그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고용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분모가 그 경제활동 인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취업자와 실업자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저 분모가 저 생산 가능 인구잖아요. 생산 가능 인구. 그러니까 15세부터 64세까지로 이거는 전 세계 어디에든 다 고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예, 예. 변동이 없는 거죠. 예. 이거 분호 이제 취업한 사람이니까 이거는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수 있는 굉장히 용이한 자료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분모가 고정이 돼 있으니까요. 예. 15세부터 64세까지 인구니까요. 그리고 취업한 사람도 정확하죠. 그러니까 이걸 비교할 수 있는 건데 고용률은. 근데 문제는 실업률 지표는 굉장히 불안정한 지표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실업률 지표는 그 취업할 의사가 있으면 그게 이제 경제활동 인구로 실업자로 잡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분모가 불안정해져 가지고 그래서 이게 실업률은 늘 들쭉날쭉하거든요. 예. 고용률은 더 좋아졌는데 오히려 실업률은 더 나빠지는 이런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정파적 입장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제 좀 여러 가지 악용하는 경우들도 네.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죠. 드리고 싶은 예. 말씀 이런 거죠.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가지고 고용률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과거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한 66% 수준을 네, 그대로 네. 유지하고 있고 이번에는 67%까지 오히려 1%포인트 올랐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실업률은 지금 좀 나빠지고 있고 실업자 숫자도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취업을 하려고 뛰어들었는데 취업을 못한 사람은 이제 실업자로 잡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가지고 취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 자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실업자의 숫자도 늘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특히 이제 노인 인구 쪽에서도 더 네. 또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또 취업하려고 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것들이 더 늘어나기도 네.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함께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쨌건 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 나쁜 건 사실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네. 것 자체가 제대로 이제 이것을 빛을 발하기도 전에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공격도 당하고 그러면서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약간 좀 수세적 위치에 처한 네. 것도 사실이에요. 네. 현재 상태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객관적으로 어려워진 건 사실인데 이게 그럼 소득 주도 성장 탓이냐 이제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 고영현 위원장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거잖아요. 예, 그것만은 아니죠. 저도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예, 예. 소득 주도 성장은 죄가 없어요. 근데 물론 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그 일부 분야에 충격을 준 건 사실이지만 이것도 긍정적인 측면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긍정이 다수라면 또 부정적 측면과 부작용도 일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거는 최저임금의 인상 이야기고 소득주도 성장은 최저임금의 인상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는 굉장히 넓은 정책이거든요. 그렇죠. 수많은 정책들 중에 한 정책이 최저임금의 인상이기 때문에 이 최저임금 인상에서 설사 일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소득주도 성장 자체를 문제 삼아서 폐기하자라고 하는 것은 그 지나친 그는 정치적 공격이고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 이제 정부 측에서도 아까 이런 그 야당의 공격에 대해서 이제 반론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홍정학 중소기업부 장관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이 6천억 달러를 돌파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수출 수입 합계 무역 규모에 있어서 세계 6위를 이제 기록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최근에 보면은 그러니까 홍종학 장관 이야기는 예. 홍종학 장관 이야기는 우리의 그 수출입 무역 규모가 여전히 크고 예, 우리 증가세에 있다. 우리 예. 경제가 그렇게 객관적으로는 어려운 게 아니다. 예. 세계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좀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객관적으로 우리가 선전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민간 소비 증가율, 이제 소비력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느냐, 또는 이제 그 소매 판매 이런 증가 비율 이런 것들이 뭐 2.8% 또 4.2% 이렇게 해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즘 그 언론에서 많이 또 각광을 받고 있는 그 최백은 네. 건국대 경제학 교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최저임금이 고용률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이것을 이제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률이 낮아지고 있다라고 연일 공격들을 보수 쪽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료가 부족하고 맞습니다. 본인이 그걸 다 분석을 했을 때 없다. 근데 사실은 고용률이 음. 이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 가지고 과거 정부에 비해서 고용률이 낮아지진 않았거든요. 예, 고용률은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왔고 오히려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0.1% 포인트 아직 1% 포인트 높아져 가지고 한 66% 유지하다가 지금 67%까지 오히려 살짝 네, 높아지기 네, 네. 때문에 고용률이 나빠졌다는 증거는 없는데 근데 이제 그 하위 소득 계층, 하위 20% 계층의 상대적 빈곤은 더 심화됐다 이런 또 객관적인 지표들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예. 이제 그게 저 최저임금의 인상 때문에 빚어진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 가지고는 또 근데 뭐 그 부분에 네, 대해서도 논란이 그 있죠. 최백은 교수는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위 20%도 네. 그 노인 인구가 네. 많이 그 진입하면서 전체적인 임금 수준 떨어지잖아요. 그게 공공근로라든지 이제 이러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지 이게 꼭 그 취업이 안 돼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맞습니다. 네. 그것도 하나의 팩터예요. 그러니까 예. 하위 20% 소득 계층에 속하신 분들의 그 가구주 있죠. 예, 가구주의 그렇습니다. 그 평균 연령이 음. 전체 가구주보다 10세 이상 더 높고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 가구가 그 하위 20% 계층에서는 노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가구의 70%나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하위 소득 20% 가구의 10집 중에 7집은 가장이 그러니까 65세 이상 노인이더라. 그렇죠. 그 정도로
고령화가 높은 거라서 자연스럽게 가난해진 것이고 이 고령화 추세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라고 하는 또 그런 분석도 있죠. 예. 그것도 뭐 그래서 이제 이 최백은 교수가 강조하고 싶어 하는 네네. 거는 이겁니다. 결국은 지금 뭐 고용률의 하락이라든가 경기 이 문제가 최저임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제조업의 여러 가지 재편들 이런 네. 것에 있다는 거죠. 즉 예를 들면 작년에 그 GM 네. 그 군산에 그 GM 사태가 나지 않았습니까? GM이 이제 철수로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제조업의 불안정성이 더욱 더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네, 이런 그렇죠. 부분들이 바로 우리나라 지금 경기나 뭐 실업률 이런 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거는 객관적인 데이터로 있는 건데 최저임금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은 누구도 지금 입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는 예. 뭐 저는 방송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이제 최백운 교수의 주장이 그런 거고 또, 예. 또 주류 경제학 쪽에서도 또 여러 예. 논문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최저임금의 획기적인 인상이 급진적인 인상이 일부 하위 소득 계층이나 이 근로 능력이 취약한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그쪽 분야의 취약 노동자들에 대해서 좀 소득을 좀 줄이거나 노동시장에서 탈락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예.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 이제 예. 균형 잡힌 시각으로는 예. 보더라도 예. 어쨌건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제조업이 하향 추세를 그리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거제조선소, 뭐 예. 울산경제, 창원경제, 군산경제 지금 다 엉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 네네. 경제가. 이게 제조업의 하향 추세인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복지국가에서 많이 배워야 될 것이 복지국가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이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면 산업 구조조정이라든지 기업 구조조정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게 구조조정이 이게 지금 제조업 나빠진 게 어제 오늘의 일이나 1, 2년의 일이 아니고 이미 10년 전부터 있었던 일인데 우리는 이게 구조조정을 자꾸 미루면서 그냥 공적 자금만 계속 투입하지 않습니까? 네, 산업 재편을 못 하고 이걸 있죠. 못하는 네. 것도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게 복지가 부실한 것 같고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뭐 그거는 좀 이따가 이야기 다시 해보기로 하고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뭐 팽팽하게 지금 의견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제가 네. 말씀드린 것처럼 주류 경제학계나 보수 야당에서는 최저임금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근데 최저임금은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정책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득주도 성장 노선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최백은 교수님이나 민주진보 진영에서는 최저임금에 오히려 그 과보다는 공이 훨씬 더 크다. 예. 일부 과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미미한 거다.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최저임금 말고 수많은 복지 정책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 무력지 않아서 아직 서민 경제에 효과가 덜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 그게 무력다 보면 훨씬 더 효과가 좋아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것을 뭐 어느 한쪽이 지금 맞다는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 이것을 우리가 이게 정치적인 해석으로 이게 자칫 왜곡되면 정확한 진단을 못하면 해법도 잘못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경기가 좀 어려워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네. 이게 왜 어려워지는가를 그렇죠. 우리가 근본적으로 살펴봐야 자,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예. 위원장님 말씀은 이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건 객관적인 사실인데 예. 이걸 부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세계 경제가 다 나빠지고 있고 우리가 나빠지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게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아니다라고 지금 확신을 갖고 계신 그렇죠. 거잖아요. 그것에만 원인을 돌릴 수는 없는 거죠. 자, 예. 그러면 최근에 경제 여건이 좀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평가를 한번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정부 측에서도 네, 이 부분을 최근 들어서 그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요즘 연일 언론에 나오고 있듯이 미중 무역 갈등이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세계 경제 환경이 안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지금 반도체 경기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라고 해서 그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에 그 윤정원 청와대 경제수석도 지금 성장세가 하방염, 즉 마이너스로 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게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고 혹시 장기화될 가능성도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향후 전망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일단 이거는 서로 공유하는 데서 출발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럴 때 뭐 여러 가지 현안도 많고 급한 것도 많은데 그 무엇보다도 네. 지금 이 경제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중장기적인 전략적 방향은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이며 또 단기적 처방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구분하고 그리고 네. 새로운 방향들을 정립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시간을 할애하고 고민들을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제 여건이 나쁘고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것은 객관적으로 사실이고 이미 윤정원 경제수석도 인정했던 거다. 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할 것인지 그렇죠. 보다 근본적인 어떤 그런 대책이 수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본질적으로는 지금 복지국가 정책인데 이게 유효한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우리 고영인 위원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다음 예, 대담으로 그럴까요? 넘어가죠. 네. 일단 우리가 이전에 저임금 체계 하에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저임금이 되면 당연히 소비력이 낮아지니까 소비 위축이 따르겠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투자가 또 위축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또 저성장이 반복되는 이런 악순환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득을 높여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소비 구매력을 높여야 된다. 이제 이런 취지인데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거는 소득을 한다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임금만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든지 국민들의 전반적인 복지 수준을 높인다든지 여러 가지 뭐 네. 수당, 연금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소득 주도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그렇게 좀 오해가 좀 있었고,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을 최저임금을 끌어올리는 임금주도 성장 정도로 그렇죠. 이렇게 국한시켰죠. 국한시키는 것은 오류다. 예, 소득주도 그렇습니다. 성장은 그 임금만 소득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사회임금이라고 불리우는 시장임금이 아니라 사회임금이라고 불리우는 수많은 복지 요소들이 있고 이 복지 요소들이 보편적으로 적극적으로 강화된다면 가계 가처분 소득도 높아지면서 이게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이제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 어떻게 보면 시간도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이제 빛을 발하기 전에 경기가 이제 어려운 상태에서 또 그 야당에서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최저임금과 연결시키면서 주로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네.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과 약간 위축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수 언론이나 그 야당의 공격이 엄청나게 지금 뭐 융단 폭격이거든요. 예. 융단 폭격.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경제를 전반적으로 개혁하면서 경제 복지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대한 개혁을 해야 되는 게 소득주도 성장의 요체인데 예. 지금 이 개혁의 추진이 결과적으로 발목이 잡히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목 잡혔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일단 네. 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거는 네. 그 취지가 옳긴 옳은데 네. 문제는 이제 그 우리가 복지 여러 가지 수혜를 받아야 될 대상에는 우리가 중소기업도 들어가고 그렇죠. 자영업도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부분들이 이해 충돌이 생기면서 여기에 대한 반발들이 이제 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은 살리면서도 이것보다 더 높은 상위의 전략적 그 포괄적 그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 예.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국정 운영의 방향으로 포용적 복지 국가를 내세웠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건 국정의 큰 방향이거든. 목표죠. 예, 비전이고 목표인데 포용적 복지 국가고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소득 주도 성장, 그다음에 혁신 성장, 공정 경제 이런 걸 내세웠던 것처럼 소득 주도 성장은 하나의 전략으로 보는 거고 전략보다는 더 어떤 상위의 더 높은 전략, 더 상위의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어떤 그렇죠.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포괄하고 네. 녹여내면서도 그것보다 더 넓고 더 근본적인 상위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혁신적 포용 국가 전략이 그렇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용적 복지 국가가 네네. 국정의 방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용적 복지 국가 전략이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포용적 복지 그런데 국가로 가는 것. 기존에는 네. 이제 이것이 그것이 전면에 내세워졌다기보다는 네. 그 정권 초기부터 네. 그 개념이 있긴 있었지만 경제 정책이 소득주도 성장 전략이다. 라고 네. 하는 것들이 전면에 내걸렸고 그렇죠. 또 그것의 중요한 어떤 수단이 최저임금제인 것처럼 되면서 그것을 내세우게 되고 공격도 그걸로 받게 된 거죠. 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여러 우리가 혁신 경제라든가 네. 공정 경제 이런 것과 이제 슬로건들을 이제 그래서 지금은 재배치를 하고 이런 것보다도 더 상위에 그 혁신적 포용 국가라고 하는 그런 전략을 우리가 이제
다시 재배치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도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 같아요.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전면에 내세웠는데 보수 언론이나 뭐 주류 경제학자 그리고 보수 야당으로부터 아주 융단 폭격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발목이 잡혔고 많은 상처를 입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또 청와대에서도 그렇고 첫 1, 2년 동안 특히 첫 1년 동안에 소득주도 성장 이야기 이 말씀을 많이 하시다가 예. 최근에 들어와가지고는 소득주도 성장 이야기를 잘 안 하고 예. 뭐 이렇게 뭐 혁신 성장 이야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일부 규제를 완화한다라든지 예. 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뭐 면제한다라든지 예. 규제를 좀 완화하고 재벌 대기업들에게 조금 더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오히려 일자리를 만들어라고 좀 부탁도 하고 예. 이런 쪽으로 하고 막 대기업 방문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대통령께서 이게 지금 뭐 이게 원래 모습대로 돌아가신 거냐, 이 재벌 대기업하고 손잡은 거냐 이런 또 비판을 하는 글도 막 나온 걸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요. 예, 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경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럴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장기적 전략 방향과 또 단기적인 긴급 처방 이런 것들은 항상 정부로서는 운영해야 될 하나의 정책 수단이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 일정 정도 경기 부양을 위해서 돈을 좀 푼다든지 네. 또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이제 이런 어떤 단기 처방책이 나온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그 우리가 뭐 SK 사가 10년간 120조를 투자하기로 한다든가 그렇죠. 또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예비 타당성 조사 이런 네. 것들을 면제해가지고 약 24조 원의 SOC 예산들이 좀 풀리고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요게 일시적인 그 뭐 수혈을 하는 그런 측면들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지금 나타나는 우리의 고질적인 우리의 어떤 경제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중장기적 네. 전략이 우리가 네. 만들어야 된다는 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세계 경제가 지금 저 하방 추세를 그리고 있고 우리 국내 경제도 우리 수출 주도형 경제인데 더불어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그렇습니다. 때에 내수 경기라도 진작시키려면 일단 재정을 풀어야 되는데 재정을 풀어서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한 방편으로서 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서라도 빨리 지금 어떻게 SOC 생활 SOC라도 개발해가지고 일자리를 만들고 돈이 풀리게 해가지고 내수 경기를 돌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단기 처방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뭐 그 기업은 이윤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윤 창출에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절대로 아무리 그 금고에다가 돈을 쌓아놨어도 안 풉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뽑고 투자를 하는 것은 이윤이 예측될 때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 대개 이제 뭐 여러 가지 투자 정책을 발표하는 것도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거에다가 플러스 알파 약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보다 이제 근본적 처방을 우리가 해야 될 때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삼성이나 SK를 방문하고 만나서 일자리 더 만들어 주십시오. 고용 더 확충하고요. 투자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거는 이건 정당한 요구인 거죠. 그럼요. 그리고 또 네. 단기적으로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일자리를 만들고 이 내수 경기를 진작하려고 하는 정부의 노력도 이것도 정당한 거다. 네. 하지만 이 단기적 처방, 긴급 부양 정책 이것만으로는 우리 경제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는 건 없다. 위기의 대응책이다. 그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어떤 혁신 전략 내지는 개혁 전략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인지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뭐 여러 가지 움직임은 그 민심의 안정도 하고 또 대통령이 여러 가지 기업인들과 만나가지고 대화도 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니까 실제 뭐 투자도 좀 늘어나고 네.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렇죠. 여기서 고민이 좀 더 진전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진전돼야 될 내용이 바로 아까 얘기한 그 혁신적 포용국가 전략 이것들을 좀 더 우리가 강화해야 되는데 이 혁신적 포용국가 전략은 문제의식이 그거거든요. 기존에 너무 이렇게 이제 양적 성장은 했는데 이것이 질적으로 제대로 성장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양극화, 불평등을 야기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오히려 소비력을 떨어뜨리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이제 만들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는 그 전반적으로 이제 혁신적 포용국가라고 하는 이런 네. 전략 하에서 전반적인 이제 재배치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이게
그 불평등 구조를 네. 완화해가지고 국민들의 중산층을 두텁게 해서 소비력을 높이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가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런 여러 가지 그 경기 어려운 지금 글로벌 저성장 시대에 지속적 성장 전략을 다시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기존에 뭐 국민들을 그 노동자들을 저임금으로 쥐어짜서 수출하는 이걸로는 이제 한계에 도달한 것이고 네. 이제는 새로운 전략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비력과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가지 않으면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제가 아까 제 책에서도 언급했듯이 북유럽식 보편적 복지국가 전략, 즉 그것이 혁신적 포용 국가 전략의 기본 정신이 맞닿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전반적인 것들이 재편돼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주도 성장은 그 취지나 방향은 이제 옳다고 보는 건데 맞습니다. 다만 지금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슬로건이 지금 뭐 외부의 공격에 의해 가지고 상당히 좀 손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미지가. 예. 그러니까 이제는 전공법으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하위 전략이 아니라 더 상위 전략을 가지고 전공법으로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진짜 복지국가 전략이네요. 복지국가 네네. 경제 성장 네. 전략이네요. 예. 네. 그러니까 그 복지국가 전략에 소득주도 성장이 배치되는 건 아닌데 그거 다 포함하는 그렇죠. 거죠. 예, 네, 그것만 그렇습니다. 강조할 때 네. 자칫 불필요한 그런 논쟁을 자,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가의 전략적 정책 운영 방향이라고 하는 거죠. 예. 전략적 정책 운영 방향. 이게 사실은 시대 정신을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뭐 시대 정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이게 전략적이라는 말을 쓰기 어렵지 네.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미래 비전도 명확하게 또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 시대 정신을 반영하면서 미래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 정책 운영 방향. 이게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합니까? 예, 아까 조금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결국은 이겁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아까 얘기했듯이 세계 무역 규모가 이제 6이고 네. 상당히 양적 성장을 했는데 근데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보니까 형편없어요. 맞아요. 노인 자살률이 1이고 또 여러 가지 불평등은 심화돼 있고 그렇죠.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를 못 찾아서 계속 헤매고 아우성이고 뭐 초저출산이 뭐 저출산 그렇죠. 심각하죠. 0.97의 네. 저출산 문제라든지 0.98입니다. 예. 합계 출산율. 예. 그래서 자, 그렇다면 현재 시대 정신은 결국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양극화 불평등 문제를 극복해서 모든 전체 국민의 행복을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높일 수 있느냐? 그렇게 봤을 때 결국은 우리가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서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경제에 있어서 지속적 성장 이러한 것들이 이제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강화해서 이제 국민 행복도를 높이는 그것이 바로 북유럽식 복지국가 전략으로 가야 되는 길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사회 안전망을 보편적으로 깔자 이런 이야기잖아요. 예. 사회 안전망을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 탄탄하게 하자.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선제적으로 투자해서 네. 그 인적 자본의 질을 높이고 또 사회적 신뢰의 기반을 넓게 해놓으면 결국 이게는 이제 혁신적인 경제 성장에 또 물적 기반, 인적 기반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제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복지가 곧 경제고 경제가 복지가 돼가지고 이게 경제 성장의 비밀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선생님 책에 써놓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책 이름이 경제 성장의 비밀 복지국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예. 네, 우리 고영인 위원장님이 이제 지은 책인데요. 이게 지금 뭐 한 달 전에 나왔죠. 네. 한 달 전에 나왔죠. 아주 예, 따끈따끈한 그렇습니다. 책입니다. 여기서 이제 북유럽식의 보편적 복지국가 전략을 대한민국이 한국적 상황에 맞도록 지금 가져와야 된다. 지금 이런 주장을 예. 하고 계신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북유럽 나라들 있죠. 노르딕 모델을 네. 채택하고 있는 북유럽 나라 국민들에게 물어보면 당신 행복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한결같이 행복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 뻔한 이야기를 오히려 왜 물어보십니까? 라고 궁금해할 정도예요. 네, 그렇습니다. 참 이게 우리 국민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 객관적으로 보면 실제로 그렇단 말이죠. 이렇게 높은 복지 혜택을 누리고 동시에 또 경제 성장률도 높은 정말 신기하잖아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네. 복지와 경제 성장의 축복을 동시에 받고 있는 나라. 이게 이제 북유럽 복지국가인데 이렇게
세계적인 저성장 시기에 복지국가 시스템이 경제 성장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견인해내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발견을 했단 말이죠. 예. 참 신기한 게 북유럽은 1년에 절반은 남만 있고 1년에 거의 절반은 밤만 있을 정도로 이게 정말 북쪽에 있어가지고 사람 살기에는 악조건인데 이 경제 성장을 안정적으로 이루어내는 거 보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이 나라에도 결과적으로는 지금 물질 중심의 성장이 아니라 부전 자원이 별로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사람의 창의성에 기반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믿을 게 사람밖에 없다. 사람이 먼저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 슬로건 같은데 우리도 결과적으로는 가진 게 사람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공통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어떻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물적 자원들이 부족하다라는 거. 그래서 그다음에 국내 내수만으로는 경제를 살기가 어려워서 수출 위주로 한다라는 거. 그리고 자원이 없으니까 또 인적 자본을 굉장히 중시한다는 거. 뭐 여러 가지 이런 측면들이 저희들하고 비슷하거든요. 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은 비슷한데 네. 지금 우리가 이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문제를 이 복지국가에서 한번 잘 들여다보고 찾자라고 하는 부분의 핵심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이 기존에 얼핏 이렇게 모순되는 것 같은 그 고복지하고 고성장이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편견은 복지는 낭비적인 것이다. 소비하는 거다. 예, 그래서 복지를 많이 하면 경제에 부담을 주고 그렇죠. 또 경제 성장에 오히려 부담을 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맞아요.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게 왜 그러지? 이 부분을 정확히 보지 않고 미리 선입견을 갖고 외면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책에서도 강조하고 이번에 문 대통령께서 좀 꼭 배워 오셨으면 네, 이렇게 네. 제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그 고성장의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네. 자, 일단 우리가 성장을 그 한 나라가 성장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뭐가 있겠습니까? 그 기업들이 강력한 기술 우위를 가지고 경쟁력을 그렇죠.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기술 경쟁력이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그 기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좋아져야 돼요. 노사 협력적인 부분들이 된다면 더욱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다음에 또 기업이 경쟁력이 없는 기업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산업 구조 재편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경쟁력이 없는 기업이면 문 닫아야죠. 그러니까 자, 그런데 저는 이 말을 하면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네. 저도 여러 가지 우리 사회 진보적 운동을 해온 입장에서 네. 우리가 노사 협력을 함부로 얘기 못하고 또는 기업의 도산을 함부로 얘기 못하는 거는 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이 산업구조 조정 과정에서 많은 해고자가 양산이 됐을 때 그들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 혹독한 쌍용 사태도 네. 우리가 겪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 나라는 이런 경제 성장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해결을 했어요.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자, 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업의 경쟁력 강화의 수단으로 뭐를 택했냐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택했습니다. 즉 똑같은 노동을 하면 똑같은 임금을 줘야 된다라는 사회적 대합의를 이루죠. 그러면 당연히 여건이 좋은 기업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고 오히려 돈이 남아요. 그런데 기업의 경쟁력이 낮은 기업은 그걸 감당할 수 없겠죠. 그러면 그 기업들을 최대한 국가가 지원을 해서 이거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선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그것을 그래도 감당을 할 수 없을 때는 기업 재편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하고서도 노사가 합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바로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여기서 해고되는 어떤 노동자들에게 사실상 거의 2년여에 가까운 급료의 80%를 지원해가지고 생활의 안정, 그다음에 직업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신성장 기업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재취업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절대 여기서 우리가 해고돼서는 안 된다라고 무조건 싸우는 게 능사가 아니라 노동자들도 그걸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국가를 위해서 이 부분들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다시 재교육을 통해 가지고 그 취업을 하고 그 신성장 선압에 우리가 같이 투입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경쟁력 강화 전략을 그런 사회 안전망과 연결해서 한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보편적 복지 전략이라고 하는 것들이 불평등을 완화하고 그래서 중산층을 강화
하니까 스웨덴 같은 경우는 객관적 지표에 의한 그 중산층이 한 60%가 되는데 이거를 국민들에게 주관적으로 당신이 중산층이냐 물어보면 한 80%가 중산층이라고 대답한다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전 국민들이 안정이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전체적인 소비력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소비 구매의 환경과 기업 경쟁력 강화 전략이라고 하는 것들을 결합해가지고 보면 스웨덴에서는 세계적인 제 1등하는 기업만 해도 10여 개가 넘는 그러한 그런 안정적인 네. 기반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고영인 위원장님 말씀은 경쟁력 없는 기업은 시장에서 도태되는 게 맞다라는 거고 그 도태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안전망이 갖춰져 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 스웨덴에서 조선산업이 굉장히 잘 나가다가 그 70년대, 80년대 조선산업이 이제 문을 닫잖아요. 그게 이제 유명한 그 말묘의 눈물인데 조선산업이 구조조정에서 전체적으로 산업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말묘라고 하는 조선산업도시 우리로 치면 이제 거제 같은 데인데요. 근데 이제 그건 정말 폭망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노동자나 기업이나 모두가 이거는 생산 없는 일이기 때문에 기업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결론이 지어지니까 그냥 그 1달러의 그 골리앗 크레인을 현대에다 팔아치워버리고 그냥 문 닫아버린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제 그게 노동자들은 그 새로운 길을 선택했고 국가가 그 노동자들의 삶을 안정적으로 다 그 도와주는 것. 그 과정에서 제가 최근에 덴마크에 가서 덴마크 바로 위가 말메거든요. 지금 말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말메는요. 완전히 지금 다른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과학 기술의 혁신 도시가 되어 있어서 세계 첨단 과학 연구 단지가 다 들어와 있고 4차 산업을 바라보면서 이게 뭐 엄청나게 부자 도시가 되어 있고요. 이게 세상이 달라져 버린 거죠. 우리가 그 사실은 핀란드 이번에 대통령께서 갔다 오셨지만 그 노키아가 그랬죠. 무너지면 나라 망한다 그랬는데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올해 저 유엔에서 조사한 세계 행복순위 1등 했지 않습니까? 망한 게 아니라 1등 했거든요. 그렇죠. 거기 이제 스타트업, 신생 벤처기업이 그렇습니다. 이번에 대동했지만 그런 단지를 조성해가지고 오히려 그런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가능할 수 있고 국민들이 합의하고 거기에 동조해서 같이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런 사회적 안전망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됐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것이 없다면 안 그렇죠. 되겠죠. 지금 제 고영인 위원장님 칼럼이나 저 책을 봤더니 그러니까 강력한 사회 안전망 덕분에 결과적으로 구조조정도 가능하고 그렇죠. 창조적 파괴도 가능하고 그렇죠. 그리고 시장 경제에 새로운 신성장 산업도 혁신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 혁신적 그 산업 구조로 재편도 가능하고 이게 강력한 사회 안전망이다. 이게 이제 보편적이고 적극적인 복지 아니겠습니까? 복지 안전망인데 가장 대표적으로 뭘 예를 들어보라 그러면 어떤 걸 예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 뭐 대표적으로 나는 북유럽에서 사회 안전망 이거가 정말 인상 깊다. 뭐 그런 거 혹시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아시다시피 거기는 교육 투자도 공공 투자도 잘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교육이다. 그래서 교육과 그다음에 그 뭐 우리가 인생 2모작, 3모작 얘기하는데 어떤 경제적인 상황에 의해서 해고가 될 때도 있고 또는 본인이 어떤 인생을 살면서 처음에는 나의 어떤 그 꿈이 빨리 뭐 어디 취업을 해가지고 기술력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했는데 나중에 꿈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그 노동자로 있다가 그런 사례를 봤는데 갑자기 보니까 사회에 자기가 의사로서 봉사하고 싶다. 네. 그러면은 그 중간에 다시 대학을 다닐 수 있어요. 그런 그 거죠. 대학을 다니면 생활 안정자금에다가 학비가 다 무료고 그리고 거기서 다시 재교육을 통해서 의사의 길을 갈 수도 있고 또 설사 해고가 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재취업 과정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더 나은 신성장 산업으로 다시 가는데 이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국가가 그러한 것들을 책임지고 해나가는 과정에서 모든 국민이 국가에 대한 신뢰가 밑받침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여러 가지 산업구조 조정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극심한 그런 막 목숨을 불사하고 그런 싸움들이 나타나는 갈등을 야기하는데 여기는 그런 것들이 합의 문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방금 우리 고영인 위원장님께서 국민의 국가에 대한 신뢰가 높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신뢰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그동안에 무엇을 해왔고 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신뢰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가가 우리의 삶을 전혀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신뢰가 안 생길 것이고 세금도 안 낼 텐데 신뢰가 높으니까 세금도 잘 내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나라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지금까지 스웨덴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 문재인 정부가 이 포용적 복지국가, 다른 말로 포용국가, 또 요즘은 또 뭐 혁신적 포용국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포용국가 노선에 지금 우리 그 고영인 위원장께서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던 네. 이 북유럽 복지국가식의 그 복지국가의 기본 철학이 어느 정도 혹은 충분히 녹아 들어가 있는지 어떻게 네네, 보시는지 네. 제가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요. 네. 복지국가의 내용이 네. 상당히 그 철학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일본 등의 그런 신자유주의 국가의 어떤 그런 방향하고는 일정한 선을 좀 달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네.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보완 내지는 앞으로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될 점은 뭐냐면 여전히 우리는 그 복지국가 초기 단계거든요. 그래서 OECD 평균 복지 지금 뭐 예산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지만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이제 이런 그렇죠.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강화해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사회 정책과 사회 복지 정책과 경제 성장 전략이 우리나라는 마치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오늘 강조했듯이 네. 굉장히 결합되어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만 앞으로는 이 저성장 시대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 복지 전략과 경제 전략은 하나로 돼야 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또 이게 정치하고도 연관돼 있고 그래서 이 우리가 복지국가를 얘기하는 것은 언뜻 보면 복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복지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국가 운영 전략, 즉 국가 운영 시스템, 한 나라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여기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들이 결합돼서 통합되어 가지고 국가 운영 전략을 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 좀 우리 사회 시스템이 거기까지 좀 도달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걸 좀 강화해야 된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여러 가지 그러한 전략이 국민적 신뢰를 가지려면 이제 재원 전략이 마련돼야 되는데 네. 여전히 이게 이제 아직 그 재원에 대한 우리 사회적 공유 내지는 공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대책이 좀 미진한 게 사실이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 성장과 이 복지 분배는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네. 말씀 주셨고 그리고 정치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네, 말씀도 네. 해주셨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복지국가, 포용국가 노선 속에는 북유럽식 복지국가의 맹화적 요소, 혁신적 요소는 이미 들어와 있다. 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기대한 만큼 그렇게 발현되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잘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해주신 겁니다. 네, 네, 네. 자, 이제 방송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이제 마무리 말씀 그리고 인사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동안에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얇게 해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전략은 진짜 이제 낡은 것이 되었고요. 네. 그것이 이제 통하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저성장 글로벌 그 시대에는 이제는 이제 우리가 새로운 전략들이 필요한데 그것은 결국은 국민들의 여러 가지 불평등한 이런 경제 사회적 구조들을 재편해야만 그것이 행복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경제 위기 속에서 지속적 성장을 가능하기 위해서도 결론은 북유럽식 복지 국가가 우리의 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변하고 싶습니다. 네, 북유럽식 복지국가 결과적으로는 이게 오히려 새로운 성장의 동력으로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네, 결과적으로 이게 되려면 국민들이 뜻을 모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제1야당이 아니 뭐 복지국가고 뭐고 간에 소득주도 성장 보니까 저건 뭐 족보도 없는 게 들어와가지고 나라 경제 다 망쳤더라. 그러니까 경제 실정을 비판하기 위한 청문회부터 하자라고 지금 저러고 있는 판안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적 소통을 통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모아지지 않으면 이게 추진력이 안 생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공감대를 형성하고 네. 그다음에 인식을 공유해서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좀 정파적인 여러 논쟁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계적인 경제 위기 시대마다 뭐 오일 쇼크나 IMF나 금융위기에서도 이게 미국, 일본식의 이런 어떤 대응 전략과 실제 북유럽식 대응 전략이 확연히 갈렸거든요. 그렇죠. 네, 그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지고 국민의 행복도 달라졌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뜻을 모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여러 가지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깨어있는 시민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네. 뜻을 모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지국가나 북유럽에 대해서 기존 선입견을 좀 지우고 왜 이 나라가 아까 얘기한 네. 그 고성장과 고복지가 같이 갈 수 있는 자를 진지하게 한번 다시 들여다보고 네. 거기서 좀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정치권의 그 역할이 중요한데 여러 가지 이제 민주 진보 진영이라든지 정부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인식을 좀 더 강화하고 네. 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면서 실천 전략들을 짜서 우리가 이것을 좀 중장기 계획으로 세울 때 우리 앞으로 우리 국민들의 행복과 미래에 이제 밝은 그런 것들이 보일 수 네.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 중에 그 깨어있는 시민들의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끊임없이 소통하고 또 깨어있는 시민들이 더 확산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정부나 민주 진보 진영은 깨어있는 시민들과 끊임없이 또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 제가 생각할 때 그 저개발 국가일 때는 네. 일단은 유능한 또 선진 인사들이 나만 살자라고 막 죽도록 노력해가지고 선도적으로 유능한 인재가 되고 이렇게 해서 경제 성장을 이끌고 하는 그런 모델이 또 작동을 해요, 보통 보면. 예. 그런데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가 성장을 하고 나면 1인당 국민소득이 뭐 10,000불, 20,000불 이렇게 올라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 나만 살자라는 식의 이 승자 독식의 이런 경쟁 모델로는 더 이상 경제사회가 발전하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북유럽식 모델로 함께 살자, 나만 살자가 아니라 함께 살자라고 하는데 협력적 경쟁 모델, 예. 뭐 이런 모델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노사가 협력하고 여러 뭐 우리 경제 산업 요소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잘 협력해야 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소통이 중요한 것 같고 또 깨어있는 시민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 해주신 거죠? 예. 그래서 딱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네. 예, 우리가 복지국가 전략은 단순한 복지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즉 세금을 있는 사람한테 걷어서 극빈자에게 주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의 품위에 관한 인간으로서의 품위에 관한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모두에 관한 문제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여기에 대한 우리가 해법을 찾아 나간다면 전체 국민의 행복도를 높이는 그래서 우리도 저기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이제 그런 전망을 세울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다른 거 10위권 안에 들지 말고 행복 순위가 10위권 안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올해 54등 했는데요. 진짜 10등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희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저희 방송에서는 북유럽식의 복지국가 모델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의 과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충분하게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방송 마치겠는데요. 우리 고영인 위원장님이 쓰신 책 제목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요. 네, 경제성장의 비밀 복지국가입니다. 네. 민출판사입니다. 네, 경제성장의 비밀 복지국가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바로 고영인 선생님의 책을 여러분이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실정적이고 지역활동과 정치활동 속에서 깨닫고 경험하신 것들을 또 사례로 많이 드러나가지고 저는 그 책에 추천사를 썼기 때문에 제가 책을 꼼꼼하게 다 읽어봤습니다. 아주 좋은 책이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지인들에게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종 누르기 꼭 해주시고요. 많이 소문내 주십시오. 저희는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